2018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쨌든 그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비용이 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든 지자체에서 온 것이든 그 비용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탈하는 방식으로 그냥 돈을 착복하고 돈 먹고 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큐레이터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 기간 하다가, 그러면 광주를 연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제가 광주에 관련된 광주 사람들도 잊었거나 혹은 기억하지 않는 여러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했는데,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이미 그 광주문화재단에서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책으로. 광주 모노그래프 길이라는 글로 발표가 됐는데, 그 글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제안이 뭐였냐면, 광주 지역사를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누락하는 부분이 일제 식민지 시기의 역사들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1930년에 수기동이라는 동네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일제 식민지 시기에 광주에서 있었던 미술 활동들의 전체 전모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때 광주미술사는 사실상 해방 이후부터 쓰여지거든요. 38년도에 연진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통 뭐 미술 유학을 갔다 왔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신문들을 보면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들과 조선인 학생들로 구성된 미술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미술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 광주 지역에 계시는 여러 그 선배 연구자들과 시립미술관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질타를, 친일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냐는 등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고창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근현대로 넘어와서 광주 지역에 있었던 예술적 활동들의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하는 와중에 오종태라는 작가를 우연히 좀 보게 되었고, 그 오종태 작가는 다들 모르시죠? 그죠? 혹시 이름 한 번이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오종태 작가의 사진은 광주 사람들이 작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의 사진은 반드시 봤던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좀 약간 야릇한 그런 형태에 있는 작가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가의 작업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작가의 작업 사진집이 무려 4권이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작품집은 지금 한 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한 권밖에 안 남아 있고, 그 사진집이 유일본이 지금 전남대 도서관에 소장 중입니다. 소장 중이고 외부 반출이 안 되는 책인데, 전남대의 재직 중이신 모 선생님과 사바사바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고 스캔 작업을 해서 지금 일단 스캔 작업으로는 보존 중인데, 그 작업은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사진집입니다. 실제 사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집은 아마 폐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중간중간 뜯겨나간 것도 많고. 그런 이제 작품집부터 시작해서 1987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제 4집의 사진집까지 모아 보니까, 이분이 이 광주 지역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논의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분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다면 5.18의 항쟁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종태 작가와 그다음에 5.18의 항쟁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지난 5월에 한번 1차적으로 발표가 됐고, 오늘 두 번째
발표입니다. 그 사이에 오종태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오늘은 그 이전에 첫 번째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전개되니까 혹시 중간에 뭐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중간에라도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좀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흑산도와 홍도가 오종태 작가의 첫 번째 작품집의 표지입니다. 저 전남대학교 이렇게 띠지가 붙어 있죠. 저게 지금 거의 이제 파손 직전의 상황까지 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작품집이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향토 담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작품집은 아닌데 세 번째 사진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무등산 풍경을 집중적으로 찍었던 사진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광주 지역에 서너 배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집을 하나 발간해 줬는데, 그 작품집을 마지막으로 오종태 작가는 더 이상 사진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그 광주 지역의 공식적인 기록들도 잘못 기록되거나 좀 틀린 방식으로 기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흑산도 가셔서 찍은 사진인데, 네. 이게 지금 광주시청각 자료실에 있는 공식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21년 담양 출생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자서 기록에 보면 이분은 스스로의 연보를 1917년생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오류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광주 시립미술관에 첫 번째 사진가들의 기획 전시를 할 때도 1921년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1921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보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1962 아우슈비츠의 잔해 A라고 되어 있고 1987년 아우슈비츠의 잔해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업 연보도 제목도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혼란이 발생할까? 제가 이제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게 원래 찍어진 시기는 대략적으로 1960년에서 61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때 전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배동신이라는 혹시 수채화가는 들어보셨죠? 그분이랑 오종태 작가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여수, 순천, 목포 등지에서 둘이 2인전을 많이 합니다. 그 2인전을 했을 때 이 두 작품이 전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두 번째 사진집이었던 그 1987년에 나왔던 눈이라는 사진집, 아까 표지에 나왔던 그 눈이라는 사진집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조영3 그레이브, 무덤이라는 뜻이죠. 조영3 그레이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미지는 조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 아우슈비츠의 잔해라는 이 제목은 사후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작업은 조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작업일 뿐인데, 사후적으로 1987년 이후에 아우슈비츠의 잔해 A, B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우슈비츠 잔해 A, B라는 제목도 오종태 작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집에 보면 아우슈비츠 잔해 1, 2라고 해놨지 A, B로 해놓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청각 자료실에 있는 오종태 작가의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그 사진에 대한 정교한 기록들이라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공식 아카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표기 사항들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 빨리 수정해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제목을 잘못 기록한 건 광주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잘못 오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오종태 작가가 1987년 이후에 왜 아우슈비츠의 잔해 1, 2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그냥 조형 그레이브였을 뿐인데 왜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돌아가시 전에 사집에서 이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명명하려고 했을까?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사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오정태 작가가 사진을 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흑산도와 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작가가 직접 썼는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워낙 파손 형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사진집을 제작했던 내력은 그 전남대 의대에서 흑산도와 홍도에 그 이른바 무의촌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가게 될 때 그때 오정태 작가가 같이 가서 사진 촬영한 걸 1961년에 제작을 완료해서 처음에는 7권을 만듭니다. 7권을 만들어서 전남대에 납본을 한 것 같아요. 납본을 하고 나머지 6권은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후에 여러 주위의 동료들이 야, 이 좋은 사진집을 그렇게 하면 납본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좀 본격적으로 사진집으로 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받아서 재제작을 한 건데 요거는 처음에 납본했던 그 사진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사진집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검인이라는 건데 사진을 검열한 결과입니다. 1961년에 나온 사진집이니까 아마 당국의 검열을 통해서 그 사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했을 거고 그 검열을 통과하면 거기다 사진을 도장을 탁 찍어서 이거는 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해녀들이란 제목인데 옆에도 지금 사진이 붙어 있던 흔적이 있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어딘가에서 아마 이 작품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실제 사진입니다. 작가의. 그래서 인화를 해서 그걸 오려가지고 여기다 탁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페이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흑산도와 홍도라는 사진집은 사실상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인쇄된 게 아니라 실제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작가가 여러 가지 뭐 캡션 같은 걸 달아놨는데 이 캡션들도 나중에 그 제가 드린 발표문에 보면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정태 작가는 이 근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향토 전남이라는 그 사진집에까지도 이 근대화의 결과가 오래된 고향들을 상실하게 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 근대화가 마냥 달가운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아예 사진이 누가 뜯어갔죠. 누가 뜯어간 사진이 광주시청각 자료실에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원래 이제 그 흑산도 홍도 쪽에서 고래잡이를 했다고 하죠. 그 고래잡이의 기록을 남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작가가 오정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 이게 홍도에서 파시가 열릴 때면 그 전국에서 수십 척의 배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파시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런 말하자면 오늘날의 성매매 집결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집결지들이 이게 들어서서 그냥 걔도 돈을 안 물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흥청망청한 시기를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은 그 시청각 자료실에 또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착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사진들은 이제 찍을 수도 없지만 아주 귀한 사진인 거죠.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기록인데 네, 이 오정태 작가는 자기에 대한 기록을 거의 안 남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4권의 사진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애사에 대한 정보가 양력을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배동신 작가와 좀 친한 친분 관계였다. 그 정도만 사실은 남아있고 지금 광주 지역에서 오정태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분이 191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양력을 보시면
일본의 1933년에 비양학원이라는 사진 전문 기관에 유학을 떠난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서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이분의 자기 진술에 따르면 만주에 갔다고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진 전문 학교를 나온 다음에 만주에 갔다면 그냥 간 건 아닌 것 같고 일본 군속의 일환으로 사진병으로 혹시 갔을까 싶어서 일본 국회 자료를 한번 뒤져보니까 그런 기록은 전혀 안 나오고 우연찮게 목포 시사를 보는데 목포 시사에 있는 그 사진 그 분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목포 쪽에서 활동하셨던 사진작가 한 분이 1937년에 만주에 사진관을 열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에 따르면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오종태 작가가 사진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만주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게 아닌가인데 문제는 만주로 간 것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 돌아왔는지가 불명료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돌아왔나 해방 이전에 돌아왔나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45년 이후에 만약에 전제민 동포의 일환으로 조선에 귀국했다면 아마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하셨을 때 그 만주에 가서의 활동이 그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어떤 활동이었는가 뭐 사회주의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분이 50년대 기록에 보면 그 등산회 산악회를 조직을 하시거든요. 광주 최초의 산악회를 조직하시는데 무등산을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그 말은 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사람은 빨치산이죠. 그리고 무등산의 지리를 잘 알았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빨치산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것일 수도 있고 안내를 해서 혹은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의 증언도 거의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시기는 작가에 의해서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진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저는 궁금한 대목인데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신비에 쌓여 있는 생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악회 활동들을 쭉 하시면서 계속 무등산 촬영을 지속을 하시는데 그 1970년대에 손잡벌 되는 그 친구가 광주 전남 최초로 히말라야 등반을 갔다가 사고사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한번 신문에 대서 특별대비해서 인터뷰가 한번 짧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에 혹시 충장로 쪽에 있었던 나하나 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하나 백화점. 혹시 나하나 경양식 여긴 전부 다 20대들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충장로 쪽에 나하나 백화점이라는 게 1980년에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분이 80년에 화순으로 내려가가지고 밤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남일보 이제 그 신문 기사들을 계속 뒤져보다가 이 나하나 경양식 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80년 2월인가 3월에 생기는 가게입니다.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하셨으면 1980년 5.18 때 이분이 그 충장로 쪽에 계속 계시면서 그 현장을 목격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리고 이분은 5.18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해방,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1987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80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무언가 신비에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작업을 보시면 이 작업 제목이 어쨌든 원래는 조용 3 그레이브라는 제목이 붙었다가 1987년 이후에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우슈비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종의 수용소이죠. 생명 권력이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장소인데도 동시에 비장소죠. 있지만 지각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눈이 쌓여있는 설경을 보고 그걸 무덤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이분이 자신의 사진을 사후에 사실은 새롭게 조명하거나 발명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명한 거죠. 자기가 사진을 찍어 놓고 그냥 조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그 이름을 철회하고 나중에 그 사진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명명함으로써 새롭게 발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후라는 말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후적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후에 이런 제목을 붙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사진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를 잘 생각해 보면 사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냐면 여기에 따르면 찍어도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 당장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진이라고 부르는 매체의 속성상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제목이 붙으면 이거는 다르게 지각됩니다. 아우슈비츠의 잔해 1, 2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아우슈비츠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거나 혹은 저기 있는 이미지가 아우슈비츠의 이미지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진이라고 부르는 건 찍어놓고 밑에 명명법만 달리하면 그건 다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재발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사진은 완결된 형태의 어떤 순간성만을 기록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역사에 따라서 변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진은 굉장히 위태로운 형태의 사물 혹은 물건 혹은 예술적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록이라고 계속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실 기록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사실은 무언가 사후적으로 갱신될 수 있죠. 이건 한편으로는 예술적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다들 아다시피 5.18에 대해서 이런 혐오하는 세력이라든지 증오하는 세력들이 5.18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혹은 혐오와 증오를 섞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 사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회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라면 오정태 작가는 자기가 찍어놨던 그냥 조용성일 뿐이었던 그 이미지를 아우슈비츠와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사진 이미지에 역사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쯤에 와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계속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거나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가 드릴 이 항아리 필름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의 일종의 이미지 혹은 사진들은 전부 다 항아리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5.18에 관련된 항쟁 이미지들은 1987년 이전까지는 실제적으로도 항아리에 담겨서 보관됩니다. 항아리에 담겨서 보관돼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고 1980년에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몇 장 정도가 신문에 나왔을 뿐이요. 그 이후에 87년까지는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5.18 사진 이미지는 전부 다 87년 이후에 보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87년에 다 나왔나? 그런 이미지가. 다 나왔을까요? 5.18에 관련된 모든 이미지는 다 나왔나? 아니겠죠, 당연히. 사진의 이런 속성에 따르면. 다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항아리에 담겨있는 필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새로 발굴된 동영상 필름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건 이후에 흑백 필름으로 찍은 영상이 하나 기록관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제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말은 아직도 어디인가에 이런 항아리 필름들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사진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동영상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좀 이따 제가 광주 전남 통계연보에서 찾아낸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사진뿐만 아니라 그다음 영상 제작 역량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에 따르면 일종의 항쟁 이미지들이 아직 훨씬 더 풍부하게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항아리 필름이 지금 광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목포나 뭐 이런데 나주 쪽에서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지금 온데 다 사실은 항아리 필름들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날 제가 결혼식 자료를 좀 찾았거든요. 그날 누가 결혼했나? 그래서 전남일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결혼만 했을까요? 결혼식에 결혼만 합니까? 사진도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상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영상 촬영소, 동영상 제작소가 최소한 두 곳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 촬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소재하고 있었던 촬영기가 1976년부터 7대인가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1년 자료를 보면 1980년에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촬영기 16mm 카메라 촬영기의 대수가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죠, 당연히. 가져가기면 가져갔을까요? 누군가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촬영했던 그 영상이 2019년도에 사실은 기록관에서 상영했던 영상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JTBC 이런 데 막 올라와 있거든요. 최초 기록 이렇게 하면서 보도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영상들도 상당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18 항쟁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지속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지금 우리한테 잠재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작가들의 작업만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이야기는 작가들의 작업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광주의 사진 동호회가 엄청 활기를 띱니다. 엄청 활기를 떠요. 그리고 광주의 미디어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있었죠. 신문사. 전남일보. 지금 전남일보가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있었고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발간하는 두 가지 사진 잡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하나는 전일그래프라는 잡지고 하나는 포토전매라는 잡지입니다. 이 두 잡지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사진을 매월마다 실는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 코너에 사진을 실도록 합니다. 사진 동호인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백양사 사진 콘테스트, 미스 전남 예쁜 어린이 선발 기념 사진 대회 이런 걸 70년대 이후에 계속 진행합니다. 심지어 5.18 끝나고 나서도 미스 전남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기념 사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달에. 그게 신문에 나오기도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작가들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수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나주에 계신 교사 한 분이 2000년대 초반에 책을 냅니다. 5.18에 관련된 사진집을. 그러면 지금 뭐 다들 이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다들 사시니까 낡은 창고 같은 건 없겠지만 집에 사진집을 열어보면 그런 항아리 필름들이 잔뜩 들어있을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옛날 왜 아직도 그런 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골집에 가면 마루 바로 위에 이게 사진 전시를 항상 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가족들 사진 쭉 전시를 하죠. 거기에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81년부터 87년, 그러니까 80년도에도 6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5.18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신문지상에서 또 사라지고 일본이랑 미국 쪽의 일부 사진이 5.18에 관련된 사진들이 잡지에 실리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 이미지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87년 이후에 광주대 교구에서 발행했던 사진집인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을 통해서 5.18에 관련된 이미지가 외부로 노출이 되죠. 거기 도표를 보시면 80년 한 달간 신문에 게재된 사진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80년의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 부재 한 채로만 존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광주대교구에서 만든 사진집은 그 나경택 선생의 사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사진 찍는 환경이 굉장히 엄혹하고 힘겨운 상황이긴 했으나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사진 촬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때 이 광주대교구에서 사진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모을 때 암암리가 아니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을 수집하고 나경택 선생님에 의해서 그 사진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어쨌든 누군가는 일반 시민들은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을 촬영을 해 놓았겠죠. 그리고 그때 다 나온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이미지들은 일종의 항아리에 담겨서 보존되어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1년부터 87년까지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신복진 선생에 대한 그 문순태 선생의 글에 보면 실제로 진짜 항아리에 넣어서 필름을 넣어서 땅을 파고 거기에 보존을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 보시면 이건 나경택 선생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고 7페이지의 인용문 한번 7페이지에 어디 갔지? 나경택 선생은 그 연합뉴스 2019년 11월 29일 날 한 인터뷰에 보면 그때 이제 천장에다가 보관을 하죠. 항아리에 보관하거나 천장에 보관하거나 어디에 은밀히 싸서 보관하는. 사진이 어딘가에 무언가 쌓여 있는 상태. 그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기호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기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반쯤만 보이는 상태를 기호라고 들레즈는 스스로가 이제 불렀습니다. 반쯤만 지각되는 거죠. 전모를 알 수 없는. 이 5.18의 항쟁 이미지들은 실제로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쯤만 알 수 있는 무언가로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현실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에 대한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건 광주 전남 지역의 이런 미디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신문 기사의 인용입니다. 요걸 보시면 이게 코닥 회사의 종합 그 판매 대리점이 광주 지역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 수요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는 걸 뜻하고 그 종합 판매소가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사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화면이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18 당시의 결혼식 관련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잔뜩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기사들이 실려 있고, 이거는 5.18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있었던 이미지죠. 그리고 이제 사진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동영상 촬영에 대한 관심도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소가 최소 2곳이 있는데 그 2곳 가운데 한 곳이 여기입니다. 동영 촬영소라고 되어 있고, 이 동영 촬영소에서 촬영하는 영화가 어떤 게 있냐면 8mm, 그다음에 16mm, 그다음에 이게 32mm인가 36mm인가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해서 광고 영화, 과정 영화, 기록 영화 같은 것들을 촬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 영화는 회갑년이나 결혼식, 그다음 돌잔치 이런 거를 촬영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있었던 장소도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롯데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약국에 있는 한 건물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김현영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시면 한번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5.18 끝나고 난 그 직후에 광주의 상황을 촬영했던 전남도청의 16mm 필름이 2019년도에 발굴됐던 건데 그 발굴된 필름을 이분이 했거나 아니면 광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촬영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필름을 어쩌면 그분이 보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5.18쯤 되면 옥션 이런 데에 5.18 관련되어 있는 기록물들이 옥션의 판매용으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2천만 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게 광주기록관이 다 구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집들이 있어요. 공무원 기록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툭 나와 있고. 뭐 옥션 이런 데는 워낙 익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판매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지금 막 이렇게 옥션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를 한데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이게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관련된 기록집을 대대적으로 수집하는 이 제도적 절차 같은 것들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고, 더불어서 이 동영 촬영소가 만약에 촬영을 했다면 이제 도청에 납본을 했을 겁니다. 납본을 했으면 그 필름은 어디 있죠? 경남 도청에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도청 자료실을 살펴보면 그 필름이 있을 건데 도청이 한번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을 때 한번 쓰레기차를 불러가지고 처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어서 지금 뭐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이 필름은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5.18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시 현실로 귀환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남 지방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80년에 발간된 자료거든요. 80년이니까 80년에 대한 기록을 쓰는 것이 아니라 79년까지의 통계를 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79년까지 지금 촬영기가 여전히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도 본청에. 7대, 6대,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방에 촬영기를 보내가지고 그 지방, 그러니까 무슨 구례나 남원이나 이런 데 막 보내는 거예요. 남원은 아니고. 전남 지역에 촬영기를 보내서 그 지방의 여러 사정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하도록 했고 1960년도인가 60년대에 전남도청이 영상 촬영을 위한 차량 2대를 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구매를 한 바가 있고 그러면 그런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차량기까지 다 보존돼 있었다면 그 광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적 기록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 확보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큰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또 이런 자료들을 찾다가 알게 된 건데 그 한국의 스포츠 기록 영화의 대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이른바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기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960년대 후반인가 광주로 내려오세요.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오죠. 아이들은 뭐 서울에 살았던가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상수동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조선대에서 촬영과 관련된 임무를, 홍보팀 임무죠. 임무를 맡아가지고 재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 관련된 자료도 지금 사실은 거의 안 남아있거든요. 그분이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광주에 내려올 때, 뭐 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필름을 버리고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필름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도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이게 광주 영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게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뭐 수집이 잘 안 되는 상태죠. 수집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시청각 자료실에서, 광주 시청각 자료실에서 봤듯이 오기가 너무 많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81년에 생산된 자료에 보면 1980년에 보면 촬영기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죠. 누군가 뚱쳐갔겠죠. 아니, 전남도청이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은 이제 시민군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 장비들이 뭐 파괴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사이에 아마 누군가가 가져가서 따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보관만 해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귀한 일입니다. 남아 있으니까 최소한 땅 밑에 묻어놓고 완전히 모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요 지금 최소한 촬영기가 3대, 카메라는 더 많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는 걸로 보시면 사진기가 무려 전남 지역의 횡정을 위해서 구비해둔 사진기가 828대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잡지는 그 전남일보사에서 발행한 잡지인데 지금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는데 1971년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권은 지금 없어요. 전권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지금 현재 광주일보사 창고, 보관소 정도이고 전권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부가 있고 국회도서관에 일부가 소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광주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 광주 모더니즘 세미나라고 그 세미나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요 자료들을 스캔을 해가지고 일단 80년에 발간된 것까지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부재 아직 확인이 안 되는 71년도 판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고 요게 2017년 11월까지는 제가 저기 계림동에 있는 헌책방에서 봤는데 그 이후에 찾아가니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전일그래프는 어떤 성격의 잡지냐면 전남일보에서 그 달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사진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광주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진으로 독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잡지에는 광주 지역의 또 이제 중요한 문화적 자산 중에 하나가 만화거든요. 만화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 만화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실립니다. 그리고 패션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당시에 충장로에 있었던 지금 패션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의상실에서 디자인한 옷을 시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성들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계속 실립니다. 반복된 기획이에요. 그래서 광주 지역의 현황과 전남 지역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주로 실는 잡지입니다. 75년 토끼띠 75년 12월이니까 이제 16년을 예비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는데 이 사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때 당시에 전남일보 사진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분이 거의 다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만화들. 요 만화가가 나중에 1980년 5.18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남일보에 실린 만평을 그리신 분입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조그만 그 광주 시민들을 위한 애도의 표현을 했던 만화가 한 컷 실리거든요. 6월 1일인가 이 일자에. 그걸 그리신 분이 이때도 계속 만화를 전남 전익을 앞에 연재를 해주셨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네, 오지호 선생이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발전상 이런 것들도 계속 실리고 이런 것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하나 딱 들고 있죠. 이분들은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75년 12월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모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의상실에 관계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나와서 이런 해외 톡핏 사진도 많이 실린 이런 해외 톡핏들은 아마 판매고를 올리기 위한 이때 당시에 전일그래프의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토 전매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포토 전매는 그 전남메일이랑 전남일보는 경쟁사였는데 전남메일이 항상 한 발짝 늦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산할 때 자료 같은 것들을 보거나 생산할 때 늦게 생산하는데 전일그래프가 1971년도에 만들어지고 포토 전매가 74년에 창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일그래프랑. 편집 상황을 잘 이렇게 보시면 전일그래프가 포토 전매보다 좀 편집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포토 전매랑 전일그래프 보시니까 뭐 별 생각이 없으시죠? 사실은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저만 이런데 관심을 사실은 두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의 대상들입니다. 지금은 연구의 대상들이고 그 안에 포토 전매랑 전일그래프는 전부 다 사진으로 사실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의 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남일보랑 포토 전매가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잡지나 신문사가 1970년대부터 했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 전남 지역의 전통에 대한 복원과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예향담론이 언제 등장하게 되죠? 광주를 보통 이제 수사할 때 예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용법인데 한 연구자는 1984년에 월간 예향이 만들어지면서
예향 담론이 광주를 수사하는 중요한 용어법이 됐다는 진단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1980년 6월달 신문에 보면 전남일보 신문에 보면 예향 광주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80년 5.18 끝나고 바로 그 다음부터 광주를 예술의 고장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이 담론 전략이 굉장히 확대되죠. 그런데 없는 담론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광주를 수사하던 용어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 광주는 뭐였을까요? 예향의 도시 광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로 수사했을까요? 교육의 도시 광주입니다. 교육도시 광주에서 예향도시 광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와 더불어서 가장 광주에서 강조했던 담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문화복원입니다. 전통문화복원인데 이 전통문화복원은 거의 당시에 정부 시책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강조, 각 지자체들마다 영암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제들 그때도 이미 엄청나게 다 있었습니다. 무슨 백운산 축제, 뭐 축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축제에 동원되는 인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미 7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가 그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촉구하는 담론들이 신문의 연속 기획으로 계속 나옵니다. 전남일보 하단부, 일면 하단부의 제일 밑에 칸에는 광주 지역의 전통문화 복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애를 씁시다. 이런 슬로건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일종의 광고니까 후원하는 데가 전부 다 뭐 삼양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요한 기업체들의 후원이 계속 실립니다. 말하자면 예향 광주라고 부르는 이 수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 있었던 전통문화 복원에 대한 수사의 변형체로 사실은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예향도시 광주라고 부르는 이 수사가 그냥 단순히 예술에 대한 이제 관심의 차원에서 나온 용어법이 아니라 지배와 통치의 용어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배와 통치의 용어인 거죠. 예향이라고 부르는 용법이. 그리고 그 용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까지 광주 지역의 파워 엘리트들이 제일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그 국가기관 산업단지 시설을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에다가 계속 요청합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요청하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여지고 그게 좌절되니까 바로 태도 전환해가지고 예향 담론으로 확 바꿔서 광주 지역의 인프라들은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 이제 계속 자의식, 이른바 요즘 용어로 하면 정신승리의 형태가 구성되고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 미혹되는 예술이 무언가 다른 방식의 삶의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효과가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네 번째 연구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저의 주제가 이 예향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사실은 초래했는가. 그리고 이런 담론 아래서 광주의 지역 미디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질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1979년에 광주 지역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명랑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길거리 침 뱉지 않기, 차선 잘 지키기 뭐 이런 특집 기획 시리즈를 20회에 가까운 거를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계속 강조하죠.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5.18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질서 회복, 질서 회복, 질서 회복입니다. 광주 지역의 파워 엘리트들의 담론 체계 안에서 광주 시민들의 자율적인 어떤 성숙이나 진화 방식들을
고려해 본 적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통치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담론 전략들만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광주 하면 딱 광주의 예술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뭐죠? 광주의 예술. 저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제식민지 시기에 대한 예술 이야기하면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1938년에 만들어졌던 연진회, 왜 1938년이냐? 37년에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위기,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연진회가 뜬금없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거 사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전남 진도에 있었던 그 화백 가문들의 그 작업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제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제는 검토할 만한 기반이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광주에 오면 저는 위축됩니다, 사실은. 한번 혼났기 때문에. 몰매를 조리돌림을 당한 거거든요. 공식 발표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예술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래서 지역사에 좀 더 올인을 해서 하자고 해서 연구한 게 이제 수기동에 관련된 연구인데, 수기동 연구해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여성들은 자살하고 있고 마약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에 가득한 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제식민지 시기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저의 연구 안에서는. 그 질서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근데 광주가 진짜 수사에 맞는 방식이 되려면 다른 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이미지가 항아리 이미지, 항아리 필름이듯이 그런 세계들이 광주에 사실 구축돼야 되죠. 실제로 있기도 하죠. 고려인들도 계시고, 그죠? 여러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광주 학생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었죠? 총요리집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숨겨주지 않았으면 발각돼서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에 대한 기억, 기념, 이런 거는 광주 학생운동사 안에서 제대로 사실은 조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기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기억들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조금 널린 마음으로 뭐 이제 그런 시간적 거리감 정도는 있는 거고 그 시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주의 미디어적 조건과 카메라 인프라, 동호인 아마추어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항쟁 이미지가 공식적으로만 기록되었을 리 없다. 시민들이 기록한 항쟁 이미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항아리에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항쟁 이미지는 기술적인 차원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체적인 차원을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 전남 전체가 항쟁의 장소가 되었다면 항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이 항쟁을 현장에서 신체에 새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쟁에 대한 증언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바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신체가 다른 신체를 인화하고 또다시 이것이 인화되는 과정들이 항쟁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항쟁 신체들의 말을 조용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 세대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항쟁들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들만으로 우리의 심성 안에 일종의 인화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화시키는 과정이 더 하다면 최소한 적어도 저는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종의 신체 카메라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한번 증언자의 위치에 서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전의 상태로는 못 돌아갑니다. 한번 무언가를 스크래치를 심성구조에 새기고 나면 다시 그 이전 상태로 원래 복귀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죠. 마치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에 맞는 형태의 이른바 제도와 시스템, 여러 가지
구축들, 그다음 경제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구축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다 해체하고 다시 원래의 시스템을 복원한다? 이런 일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체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런 현장들, 현상들을, 그 증언들을 신체에 인화를 시키고 나면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증언하는 자의 이야기 혹은 증언하는 자의 말을 항상 우리가 모욕하는 그런 경험치들이 있죠. 법적인 형태 아래서는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증언으로 채택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합니다. 근데 증언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그 다큐, 할매꽃이라는 다큐가 있었는데 그 다큐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국민보도연맹으로 한번 끌려가가지고 자기 형을 찾으러 감옥에 갔다가 자기도 이제 걸려든 거예요. 걸려 들어가서 이제 맞고 고문하고 형은 돌아가시고 자기는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약간 이제 혼미해지셨죠. 근데 일기를 매일 써요. 교회에 매주 나가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쓴 내용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증언이라고 부르는 건. 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건 현실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트라우마가 현실의 언어로 바로 번역되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각할 수 있겠지만 설명될 수 없는 형태의 무언가로 나온 거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말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고. 근데 사실을 말하라. 계속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이른바 그 폭력의 경험들을 했던 당사자들의 경험치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환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여셨던 분들의 증언집을 보면 증언이 조금 되다가 중간 부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판타지로 넘어갑니다. 환상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젊은 시인들, 여성 시인들의 시 세계에서 이런 판타지들이 막 나타납니다. 신체 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정상적인 언어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시적 형식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라는 게 무슨 자본주의적 판타지가 아니라 이런 환상의 형식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성들의 시 세계에서 정상적인 언어의 체계 안에서는 자기의 삶을 진술하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말을 더듬거나 진술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더듬수를 놓거나 여러 가지 방식의 다른 방식의 화법들을 막 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화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사실을 얘기하라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종태 작가로부터 비롯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닌 어떤 조용한에 무언가를 담아내고 사진을 재발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야말로 어쩌면 5.18 이후에 오종태 선생이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고 나머지 실제 현장을 찍었던 사진들은 전부 다 항아리에 담겨서 등장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일종의 카메라가 되어서 말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인화하고 누군가에 다시 인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연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게 항쟁 이미지들이 신체적으로 가라앉았던 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980년 5.18 당시에 사실은 기억되지 않는 존재였던 이 황금동 콜박스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기념과 기억의 방식들이 지금은 2018년 당시에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여성들은 한 번도 자기 진술, 자기 목소리로 진술한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었던 인물들이에요. 5.18에 실제로 이제 헌혈도 하고 주먹밥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황금동 콜박스 여성들을 혹은 대인동 여성들을 본 사람들은 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3인칭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1인칭의 자리에 놓여지지 않는 인물로서 5.18 항쟁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시민으로 취급되는 존재인 여성에 대한 작업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정제도시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정제도시는 대인동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를 카메라 영상으로 작업한 그냥 한 편의 작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화면에 압도적인 어떤 스펙타클의 이미지를 받는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화면도 작고 좁고 답답한 방식으로 그 관람하도록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서 한번 보시면 색다른 감각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띄웠냐면, 이제 고 여성들이 취급받는 방식들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 여성들이야말로 일종의 항아리 신체처럼, 필름이자 항아리 신체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중단하고 이걸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광주 모더니즘 세미나를 하면서 저 혼자, 멤버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혼자 광주의 근황들이라는 그냥 기록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 보통 이제 그때 세미나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광주시민자유대학에서 광덕동 그 한옥에 공간을 내줬습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하라고 2019년도에. 그래서 알겠다 해서 이제 멤버들과 함께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시작할 때마다 거기 계신 선생님이 항상 다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과. 지금 우리가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강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쏘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죠. 무언가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살핌 노동이 항상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보살펴야만 우리는 이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소한, 적어도. 이 보살핌 노동이 사실은 없으면 우리는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의 양식인데 보살핌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핌은 통상적으로 이른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에게 강제되거나 할당됩니다. 대체로 보살핌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한국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실 여성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른바 보살핌 노동을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자식을 위한 무슨 사랑의 형태로 치환시켜서 노동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필요하고 연인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보살핌 노동은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밥 먹자고 했을 때 결정하는 사람은 항상 힘있게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살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짜장면을 먹는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랩을 벗기죠. 안 벗깁니까? 아무도? 랩을 벗게 하면 우리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살피는 과정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살핌의 수행성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걸 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지 뭐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공동체는 존립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 현장에서도 지금 뒤에 계시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왔던 선생님, 그리고 촬영하고 계신 두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없으면 이 체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체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최소한의 목만 할당해주고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표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그분이 항상 이렇게 뭔가 한 다과를 내주시고 챙기고 안녕, 안부를 묻고 항상 그걸 하는 걸 보고 세미나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살핌의 노동이라고 부르는 건 항상 필요하구나. 그런데 왜 이분만 항상 하시도록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항상 담론화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던 게 뭐였냐면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전형적으로 그 이른바 항아리 필름이었던 그 필름이 세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른바 혐오 담론으로 건너가서 광수 1번으로 지목되어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찍은 내가 다 이야기해도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부터 출발한 다큐멘터리예요. 말하자면 그 사진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방식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리를 잡아가는가. 거기 등장했던 중요한 증언자분이 사실은 증언을 했던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국회에서 증언했던 게 있고 하나가 그 이후에 증언했던 건데 이분의 증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녀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아니고 사실상 이분의 증언은 사실 이 여성들이 이런 모멸적인 언어 속에서만 존재한다. 다른 분들의 5.18에 대한 증언 안에서 사실 5.18 증언도 그런 점에서 이른바 젠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만약에 밥을 주고 헌혈을 하고 했다라는 말은 5.18 항쟁 당시에 이분들도 광주를 보살폈던 중요한 인자였는데 그 인자들을 부를 때마다 계속 창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멸적인 언사 아래서 이들을 부르는 호칭 이외에 다른 호칭이 발명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을 부를 수 있는, 호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5.18 이후에 남겨져 있는 중요한 목 가운데 하나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부르거나 부르는데 3인칭으로만 불리는 그녀들을 호칭할 때 이분의 증언, 두 번의 증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창녀 이렇게 모멸적 언사로. 이분들은 소환될 때도 모멸적인 방식으로만 소환되는 거죠. 현실에 귀환될 때도 모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발명해낸 일종의 항아리 신체들에 가깝다면 이분들도 그렇다면 이분들도 모멸적인 혹은 증오와 혐오 발화로 귀착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명명법을 고안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정유승 작가가 이분들의 좌표를 어쨌든 힘들지만 구축해 보기 위해서 그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상 작업을 함께 인화시켜 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다른 이야기 대신에 이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간을 조금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